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저희 뉴스룸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거론하는 도이치모터스 공범의 녹취 파일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바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이종호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뉴스룸 이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만 그에 앞서서 지금 이 시각에도 전국 곳곳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폭우 상황부터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불어난 물에 40대 여성이 떠내려가 수색 중인데 먼저 윤도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사이 강하게 내린 비는 창밖 풍경을 바꿔놨습니다. 아침 시간 자동차가 다녀야 할 왕복 6차선 도로에는 흙탕물이 찼습니다. 갑자기 차오른 물을 못 피한 차량들은 그대로 떠오릅니다. 지나가면 안 되는데 위험하다 했는데도 그러니까 차가 못 가는 거예요. 물이 불어난 저수지를 소방구조대 보트가 수색합니다. 하늘엔 드론을 띄웠고 구조대원들은 하천으로 들어갑니다. 위험한 걸 알지만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비상 깜빡이 켜져 있고 차에 시동 걸려 있는데 핸드폰 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없는 거라.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인근 소하천변에서 운전자 없는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여성은 이곳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서 서 있던 차량에서 빠져나오다가 불어난 하천물에 휩쓸렸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당시 모습이 담겼습니다. 내려서 하천 쪽으로 잠깐 걸어가다가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경산, 영천 등 경북 지역에선 하룻밤 사이 180mm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곳곳이 물에 잠겼고 학교 담장과 집이 무너졌습니다. 새벽 한 5시쯤 안 돼서 쿵 소리 나오고 허리까지 물 차이고. 비는 오락가락하며 내일까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한동안 불안한 밤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역시 좁은 비구름대가 걸려있던 충청과 전북에도 지난 밤사이 비가 쏟아졌습니다. 곳곳이 무너지고 잠겼는데 출하를 앞둔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수습할 틈도 없이 비는 오늘 밤사이 더 내립니다. 정직명 기자입니다. 망설임 없이 반쯤 물에 잠긴 도로로 들어섭니다. 그러자 고였던 물이 집어삼킬 기세로 치솟습니다. 흙탕물이 파도처럼 차 앞유리를 덮칩니다. 결국 포기하고 후진했는데 이 짧은 찰나 차 번호판이 떨어져 나가고 바퀴에 구멍이 났습니다. 어젯밤 충청 지역에 시간당 60mm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나흘간 내린 비로 약해진 땅은 못 견디고 폭발하듯 쓸려 내려갔습니다. 토사가 무너지리라는 거는 상상을 안 했는데 그렇게 무너져 있으니까 비는 엄청난 비가 내렸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밤사이 비가 쏟아졌던 전북, 금강물이 잔뜩 불었습니다. 물에 잠겼던 비닐하우스로 향하는 길은 발 디딜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쓰러진 방울토마토 줄기와 열매가 진흙밭이 된 바닥에 뒤엉켜 있습니다. 겨우 매달려 있는 것들도 온통 흙을 뒤집어 썼습니다. 털어낸다 해도 이미 빗물을 머금어 상품성이 없습니다. 겨울 딸기 심을 준비가 한창이던 곳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바닥이 이렇게 생겨서 이게 언제 말라서 이거를 하냐고요. 지난해 이맘때에도 500mm 가까운 폭우에 잠겼던 곳입니다.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와갖고 이게 반절 이상 잠겨갖고 내가 이거 빚을 내갖고 이걸 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잠겼으니. 지난 7일부터 전북에 내린 비는 150mm가 넘습니다. 비닐하우스 등 20헥타르 넘게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는 충청과 전라도에 내일까지 많은 곳은 150mm 이상 더 내릴 걸로 보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또 많은 비가 내립니다. 밤사이엔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새벽부터는 전라권을 중심으로 폭우 소식이 있습니다. 밤에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가 쏟아지는 만큼 맨홀이나 하천 주변엔 가지 마시고 시설물 확인하려고 외출하는 것도 안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경계경보가 발령됐으니 산사태를 감지하면 즉시 신고하고 대피 명령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주장이 담긴 녹취 파일에 대한 저희의 단독 취재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최상병 사건이 불거진 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는 해병대 출신 변호사와 통화를 합니다. 이 통화에서 이 씨는 임 사단장의 사퇴를 자신이 말리고 있다면서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 보도로 이 녹취부터 들어보겠습니다. JTBC가 보도한 임성근 전 사단장의 골프 모임 의혹 카톡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와 전 대통령 경호처 직원 출신 A 씨, 그리고 변호사 B 씨가 등장합니다. 변호사 B 씨는 지난해 최상병 사건 직후 임성근 전 사단장의 거취가 논란이 된 8월 9일 이 씨와 전화 통화를 합니다. 선배님. 응. 그러고 보니까 일전에 응. 해병대 가기로 한 거 있었잖아요. 응. 그 사단장 난리 났대요. 임성근이 네.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그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이어 통상 대통령을 의미하는 VIP를 거론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군 인사에 개입하려고 했던 정황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포항에 가서 임성근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건 문제가 되니까 사표 낸다 그래가지고 내가 못 하겠거든. 그러니까 이제 문자를 보낸 걸 나한테 포딩을 했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요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그러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거취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에 대해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근데 원래 이게 지금 떠오르는 게 위에서 그럼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VIP? 그렇지. 그런데 이 언론이 이제 하네. JTBC 김지아입니다. 네, 이번 사건을 취재해온 김지아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이 녹취 파일 어떻게 녹음이 된 겁니까? 네, 앞서 저희 JTBC가 보도해드렸던 해병대 골프 모임 기억하시죠?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종호 씨와 통화 상대방인 변호사 모두 그 대화방에 있던 인물들입니다. 둘 다 해병대 출신으로 평소 이런저런 일로 종종 통화를 하던 사이였다고 저에게 설명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지난해 5월 골프를 하러 가려 했던 그 시점, 그 얘기를 변호사가 꺼냈습니다. 네. 선배님, 그러고 보니까 일전에 해병대 가기로 한 거 있었잖아요. 그 사단장 난리 났대요. 임성근이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그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네, 이종호 씨가 VIP에게 내가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VIP는 누구를 뜻한다고 봐야 할까요? 네,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만 정치권 주변이나 여권 주변에서는 VIP는 통상 대통령을 가리키는 말이죠. 또 이 씨가 평소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자주 과시했고 연락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주변에 얘기를 해왔다는 게 이 대화방 멤버의 주장입니다. 네,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죠. 맞습니다. 이걸 들어보면 마치 본인이 임 전 사단장의 진급을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포항에 가서 임성근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건 문제가 되니까 이 사표 낸다 그래가지고 내가 못 하겠거든. 그래갖고 가 이제 문자를 보낸 걸 나한테 포딩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요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네, 저희가 자막으로는 A라고 이제 표시를 했는데 익명 처리를 해야 해서요. 근데 이 사람이 전직 청와대 경호처 출신인 인물 맞죠? 네, 맞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도 평소 친분을 유지해왔다고 인정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이종호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A 씨가 구명 로비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문자로 이 씨에게 전달을 했고 이걸 이 씨가 VIP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종호 씨를 직접 알지 못한다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말과도 부합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해병대 별 4개 얘기는 뭡니까?
네. 이종호 씨와 A 씨가 평소 자주 말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해병대에 지금까지 별 4개, 그 4성 자리가 없었는데 저 통화 기준으로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4성 자리가 새로 하나 생길 테니 거기에 임전 사단장을 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 별 4개 자리가 생겼습니까? 네, 올해 실제로 합참 차장이 원래 별 3개였다가 4개로 바뀌긴 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내용이 믿기지가 않아서 다시 한번 되묻는데요. 이 씨는 다시 한번 VIP가 나서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원래 이게 지금 떠오르는 게 위에서 그럼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VIP 쪽에서? 그렇지. 그런데 이 언론이 을 하네. 네, VIP 쪽에서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렇지라고 답을 하네요. 그간 구명 로비는 없었고 임성근 전 사단장도 모른다고 주장했잖아요. 이 씨의 입장 따로 들어봤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이 씨는 JTBC 취재진에 자신이 따로 한 것은 없고 A 씨가 한 말을 그대로 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모호한 대답을 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지아 기자는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종호 씨 등 녹취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입장을 받아서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 거부권 상황 등을 전해드리고 이 내용 포함한 관련 단독 보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미국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제를 통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를 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인데 야당은 곧바로 규탄 대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제2요구안을 의결한 지 3시간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닷새 만입니다. 미국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결제 방식으로 제2요구안을 제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보다 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 임명 간주 규정, 기존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 규정, 준비 기간 중 수사 가능 규정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한 규정들이 추가되어 위헌성이 더욱 가중되었고 민주당 등 야당은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정권의 대국민 선전포고로 규정했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해병대원 특검법을 2번이나 거부한 것입니까? 특검법 거부는 대통령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백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진이 최상병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진실보다 정쟁과 공세만이 가득한 특검보다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순리입니다. 야당은 곧바로 재표결을 추진하기보다 7월 임시국회 기간 여당과 합의를 시도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 행사에 나서자 야당은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열겠다고 맞섰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증인 채택도 이뤄졌는데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고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등 총 39인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지목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사건의 당사자인 만큼 국회로 직접 불러 추궁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회의 초반부터 청문회에 반대했지만 법조인도 많이 계신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대통령의 탄핵 사유입니까? 그 결혼 전에?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단 퇴장해 야당 단독으로 증인 채택이 이뤄졌습니다. 이 밖에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선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증인에 포함됐습니다.
19일에는 최상병 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26일에는 김 여사 관련 의혹들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청원에 의한 탄핵은 실현 가능성이 없고 이재명 대표 방탄용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여야 충돌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지 한 달 만에 사건을 의결하며 최종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의결서를 공개하고 그동안 논란에 대해 해명을 했는데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권익위가 공개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의결서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어 종결한다는 등 종결 결정에 대한 법리적 해설이 담겼습니다. 권익위가 특정 사안의 의결서를 공개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국민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도 된다는 거냐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하여는 제재할 수 없으므로 종결한 것이며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부실했던 논란은 조사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사건 종결에 반대했던 일부 전원위원들의 소수 의견은 관례에 따라 의결서에 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달 10일 전원위 당일 회의록을 입수해 살펴보니 실제 여러 우려가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신고 내용 하나만으로 법 적용을 하는 것은 무리수라고 했고 선물 전달이 굉장히 은밀히 이루어졌다며 명품백을 대통령 기록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가 대통령을 보좌 또는 지지하는 기관으로 오해될까 고민이 크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종결 발표 당일 이런 논의 과정을 모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으로 진흙탕 싸움으로 흐르는 가운데 오늘 첫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후보들은 모두 민생을 먼저 얘기하겠다고 했지만 김 여사의 문자 논란과 한동훈 후보가 친인척과 공천을 논의했다는 의혹 등을 두고 사과 요구와 반박이 반복됐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첫 주도권 토론부터 한동훈 후보는 원희룡 후보를 향해 자신에게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JTBC 인터뷰에서 원 후보가 제기한 과거 총선 당시 한 후보가 공천을 친인척과 논의했다는 의혹을 언급한 겁니다. 누군지 말씀 못 하시겠고 근거가 없으시면 그냥 여기서 사과를 하십시오. 제가 사과를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한 기사가 200개 이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비긴 걸로 하자? 원 후보는 다툼을 자제하라는 선관위 당부를 이유로 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하시죠. 저에 대해서 하신 그 비방 유지하십니까?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김 여사 문자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가 김 여사 문자에 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깔끔하게 사과하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빨리 전당대 본연의 트랙으로 가기 위해서는 후보님께서 야 그래 내가 잘못했다. 문자에 대해서 내가 그 당시에 좀 어리석었다. 딱 한마디 하고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요? 나경원 후보 역시 한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추가로 공개된 김 여사 문자 내용을 언급하면서 사과를 하겠다는 의지가 충분히 담긴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여사의 문자는 분명히 우리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건 사과의 뜻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공적 사적이라고 이야기한다? 이해가 되지 않고요. 한 후보는 당시 김 여사가 사과할 의사가 없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고 현재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언론이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의 전문이라며 5건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그 문자를 하나씩 뜯어보니 한동훈 후보에게는 거듭 사과하면서도 정작 대국민 사과에 대해선 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1월 15일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당대표 후보에게 문자 2건을 보냅니다. 대통령과 재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대신 사과드리겠다.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사달이 나는 것 같아 죄송하다 등 한 후보에 거듭 사과합니다. 이틀 뒤 김경률 당시 비대위원은 김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빗대며 사과를 요구했고 한 후보도 힘을 보탭니다.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자 김 여사는 문자를 보내 제 불찰로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사과 결정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대선 당시 본인이 허위 경력 기재로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 윤석열 당시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 점도 언급합니다. 그 뒤 1월 21일 이관섭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후보에게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동시에 김 여사가 사과할 필요 없다는 친윤계의 목소리가 분출됩니다. 그거는 몰카 공작이잖아요, 여러분. 왜 집에 안 있고 길거리 나와가지고 교통사고 당했냐라고 책임을 물으면 여러분들께 묻는다면 동의하시겠어요?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그러고는 김 여사가 보내온 네 번째 문자. 고통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의 노고를 해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단호히 결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같은 날 윤 대통령과 한 후보는 충남 서천 화재 현장을 함께 둘러본 뒤 열차를 같이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김 여사의 문자엔 대통령의 역정에 대한 사과만 담겼을 뿐 더 이상 대국민 사과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사과와 죄송이란 단어가 언급된 건 모두 15번. 그중 직접적인 사과의 표현은 모두 한 후보를 향해 있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같은 문자를 두고도 국민의힘 안에선 김 여사가 사과한다고 했다. 아니다. 사과하기 어렵던 취지였다. 이렇게 해석이 엇갈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김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날 중 하나죠. 1월 19일에 김 여사가 주변에 있는 여권 인사에게 보냈던 메시지를 입수했습니다. 거기에는 영부인이 사과하면 민주당이 들깨들처럼 물어뜯을 거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재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과 불가론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여러 명에게 보냈다고 여권 관계자가 JTBC에 말했습니다. 한창 김 여사의 사과 여부를 놓고 여권 내 논란이 뜨겁던 때 김 여사가 자신을 변호하는 주장의 문자를 여권 인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안다는 겁니다. 확보한 대화창에는 실제로 관련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재구성해보면 김 여사가 1월 19일 보낸 걸로 보이는 문자에선 FL, First Lady, 즉 영부인이 사과하면 민주당이 들깨들처럼 물어뜯을 것이라는 주장이 먼저 눈에 띕니다. 이어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는 전망도 보입니다. 이런 만큼 이 문자의 결론은 사과하면 선거 망치는 길이며 마타도어, 즉 흑색 선전에 속으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취재진의 한 보수 논객의 주장을 정리한 글을 김 여사 주변에 공유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글은 김 여사가 공유한 직후 일부 친윤계 핵심 의원들에 의해 당시 의원 전체 대화방 등에서도 그대로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측의 입장을 묻기 위해 대통령실에 문의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가 이처럼 사과 불가론을 설명한 걸로 보이는 1월 19일은 한 후보에게도 역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걸로 알려진 날입니다. 당시 메시지엔 사과해서 해결이 된다면 1000번 만번 사과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선 때 사과로 오히려 지지율이 빠졌다고 하거나 사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도 일부 담았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임성근 전 1사단장 구명 주장이 담긴 녹취 파일 단독 보도. 잠시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린 뒤 집중적으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엑셀 페달을 착각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가해 운전자가 평소 몰던 버스의 브레이크 페달과 사고 차량의 엑셀이 아주 비슷하다는 겁니다. 저희 취재진이 직접 확인해 보니 실제로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차모 씨는 40년 경력 버스 기사입니다. 차 씨가 평소 몰던 것과 같은 기종의 버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브레이크와 엑셀 페달 모두 길쭉합니다. 아래가 바닥에 붙어 있고 위에서 힘을 줘 밟아야 하는 이른바 오르간 페달 형태입니다. 오른쪽 맨 가생이가 엑셀, 그다음에 가운데가 에어브레이크. 차 씨가 사고 당시 운전했던 것과 구조가 같은 차와 비교해봤더니 엑셀 페달과 비슷합니다. 브레이크 페달은 가로로 넓적합니다. 경찰은 차 씨가 몰던 버스의 브레이크와 사고 차량의 엑셀 모양이
외견상 아주 유사하다며 차 씨가 착각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사고 직후 버스 기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은 급발진이 아니라 습관적인 오작동이라고 생각한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8명의 사상자를 낸 수원역 환승센터 사고도 버스 기사의 페달 조작 실수가 원인이었습니다. 엑셀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겁니다. 차량과 관련하여서는 급발진,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서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의 내비게이션이 우회전을 안내하는 음성이 있지만 차 씨가 세종대로 방향으로 직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차 씨는 1차 조사에서 직진이나 좌회전이 금지된 줄 몰랐다며 일방통행인지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JTBC 김희란입니다. 지난해 서울 이태원에서 20년 베테랑 택시기사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평소 급발진을 우려해서 페달에 블랙박스도 설치해 놨었는데 저희가 그 영상을 입수해보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페달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함께 보시죠. 이윤석 기자입니다. 60대 중반 택시 운전사 A씨의 아이오닉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골목에서 천천히 우회전하던 순간 급 가속이 시작됩니다. 차량 속도는 급격히 빨라지고 와이퍼도 작동합니다. 120m를 질주한 택시는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며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페달 블랙박스를 살펴봤습니다. A씨가 엑셀을 살짝 누릅니다. 순간 가속도가 붙습니다. 발을 뗐다가 다시 힘껏 페달을 밟는데 이번에도 엑셀입니다. 차량이 급격히 빨라지는데도 A씨는 엑셀을 여러 차례 밟습니다. 심지어 사고 직전엔 아예 엑셀만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한 차례도 밟지 않았습니다. 엑셀과 브레이크를 착각하는 전형적인 페달 오인 사고였던 겁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 사고 연구 결과를 UN 유럽경제위원회에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페달 오인 사고를 막기 위해 국제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을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일본은 정지에서 처음에 출발할 때 급가속에 대한 방지하는 기술을 중점으로 제한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주행 중에 발생하는 급가속에 대한 방지 기술을 지금 제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실수를 차량 긴급 제동 시스템 등을 통해 막으려는 겁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축구 대표팀 새 사령탑으로 발표된 뒤 후폭풍이 거셉니다. 감독을 뽑는 기구에 몸담았던 박주호 위원이 선임 절차의 문제점을 비판하기까지 했는데 축구협회는 오늘 이런 지적에 반박하면서 법적 조치까지 거론했습니다. 홍지웅 기자가 전합니다. 홍명보 감독으로 발표됐는데. 진짜로? 야, 5개월이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그리고 뭐라 해야 할까? 진짜 허무해요. 대표팀 감독을 뽑는 전력강화위원이었지만 박주호 위원은 홍명보 감독의 내정 사실을 유튜브 방송 도중 알게 됐습니다. 전 안에 있으면서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 박 위원은 홍 감독의 내정이 발표되기까지 선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축구협회는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가 막바지에 고른 사령탑 후보 5명에 홍명보 감독이 있었고 사임한 정혜성 위원장을 대신해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후보를 정하기로 동의도 받았다는 겁니다. 박주호 위원이 비밀 유지 서약을 어겼다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축구대표팀이 현직 K리그 감독을 시즌 중간에 빼왔다는 비판 역시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 구단은 홍명보 감독을 멋지게 보냈으면 한다며 후임 감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울산 팬들은 내일 홈 경기에서 홍명보 감독 차출을 규탄하는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네, 축구 대표팀 감독 발표로 이렇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이 문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이영표 축구 해설위원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일단 5개월 논의 끝에 결론이 홍명보 감독인데 팬들의 반응이 좀 박한 편인 게 사실입니다.
이 점수를 매긴다면 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 몇 점을 주실 수 있습니까?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점수를 드리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팬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은 그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포엣 감독 또 박은호 이렇게 또 홍명보 감독님 이렇게 이제 세 분에게 의사를 물었었고, 그 세 분에게 의사를 묻고 나서 이제 원래의 절차는 또 이제 기존에 있는 전력 강화 위원들과 소통을 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됐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제 만약에 전력 강화 위원들에게 이 정보가 선임 정보가 전달되었을 때 보안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5개월 동안 함께 이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전력 강화 위원들이 결국은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뭐 행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불만도 나오더라고요. 애초에 외국인 감독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 애초에 국내 감독을 뽑으려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거는 분명히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확인을 했을 때가 4월 중하순이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외국인 감독을 뽑고 찾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제가 지난주에 박주호 의원하고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정말 외국인 감독을 찾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이번만큼은 정말 좋은 외국인 감독이 오셔서 우리가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좋은 외국인 감독 한 명이 팀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우리가 직접 제가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을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은 20년 만에 뭐 지금 현재 손흥민, 그다음에 뭐 황희찬, 황인범, 김민재, 이강인, 이재성 이렇게 황금 세대가 나타났는데, 이 황금 세대에다가 정말 좋은 외국인 감독이 한 분이 오시면 2026년 월드컵에서 우리가 바라던 정말 행복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분을 좀 모셨으면 좋겠고, 초반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엄청난 기대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5월만 해도 이제 위원님께서 이 협회가 좋은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클롭급, 이 리버풀의 감독이었던 위르겐 클롭급의 감독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결과 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사과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협회가 이 사비, 그다음에 베니테즈 감독처럼 우리가 정말 제 기준에서는 제가 들었을 때 깜짝 놀랄 만한 클롭급은 그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독들하고도 컨택을 했었고, 실제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뭔가 좋은 분들을 모셔오지 않을까, 또 모셔올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가 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박주호나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들어간 그 전력 강화 위원회를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이렇게 좀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때,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맡기지 말고 맡겼으면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보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좋은 감독이 찾고 있으니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마침 이제 그때 이제 우리 함께 얘기하시는 앵커께서 클럽급이냐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 기준에는 내 기준에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좀 이렇게 커졌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좋은 팬들이 만족할 만한 감독을 모셔오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이 협회가 앞서서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위약금을 떠안았잖아요. 이것도 영향이 있는 겁니까? 어찌됐건 이제 외국인 감독을 데려오기엔 연봉이라든지 돈 문제가 걸릴 수밖에 없는데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실제로 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실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상황을 보면, 저도 처음에는 외국인 감독을 모셔오는데 돈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이 축구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데, 이 축구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 기쁨의 가치는 감히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저는 좋은 감독을 모셔서 축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지금 보면 협회가 지금 이 TV 중계권을 뭐 OTT든 그
공중파 채널이든 팔면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지금 이제 내고 있고 또 이제 새로운 계약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자금은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쭈면 이임생 이사가 이번 결정은 자기가 했다. 정몽규 협회장에게 보고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최종 결정은 협회장이 하는 게 아닙니까? 원래는 최종 결정을 협회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이상적인 2명의 후보를 올리면 그 2명 중에서 1명을 선발하는 것은 그 협회장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갖고 온 관례였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난 그 클린스만 감독의 사건 이후로 아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회장이 상당히 부담을 저는 느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저도 이 문제를 뭐 제가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 수는 없지만 여기저기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도 관여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금 겹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확한 그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독 선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다고 보십니까? 이번 감독 선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 저는 이 팬들을 실망시킨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이 협회가 여러 가지 이 행정적인 실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사실은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실수였겠지 믿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실수가 이제 반복되는 것을 제가 이제 확인을 하면서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어떤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우리가 뭐 축구인이든 축구를 좋아하는 누구든 상관없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정말 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영표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40대 남자 배우가 음주운전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신고한 시민들을 때리고 욕설까지 한 혐의로 경찰 조사 중입니다. 이 배우는 시민들의 얼굴 사진을 찍으면서 보복을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남성 2명이 술에 취한 남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습니다. 붙잡힌 남성은 한 지상파 공채 탤런트 출신 배우 A씨입니다. A씨는 두 남성의 목을 손으로 치며 욕을 합니다. A씨는 지난 2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성동구 집까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습니다. 차선을 넘나드는 걸 보고 뒤쫓은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한 뒤 A씨를 막아서자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좌측 깜빡이를 켜놓고 1, 2차선으로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게 계속 이렇게 비틀비틀 주행을 하더라고요.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신고자들의 얼굴 사진을 찍으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차 번호판이랑 저희 얼굴 계속 찍고 너네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라든지 뭐 이제.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기고 신고자들을 폭행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 DJ 안모 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린 안 씨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책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승용차가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 50대 배달 기사는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 2월 유명 DJ 안모 씨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겁니다. 당시 안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안 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사고를 낸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호 조치도 안 하셨는데 돌아가신 피해자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피해자분 들이받은 거 알고 계셨어요? 이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가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꾼 게 사고 원인이란 주장도 했습니다. 검찰은 안 씨가 충돌 직전까지 과속한 점을 강조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엔 엄벌을 요구하는 1,500여 개의 탄원서가 제출됐습니다. 안 씨 측은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해외 공연으로 국위 선양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사고 차량을 몰수했습니다. 또 사고 직후 상황 인식도 못하는 만취 상태였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데 반성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책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국제 택배로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필로폰 등을 샴푸통에 숨겨 들여온 뒤에 아파트 화단에 묻어두는 식으로 유통했는데 압수한 마약이 60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하천 주변 지푸라기 더미 속에 여행용 캐리어가 묻혀 있습니다. 열어보니 합성 대마 원료가 들어 있습니다. 10kg이나 됩니다. 근처에 숨겨진 상자에서도 합성 대마 원료가 쏟아져 나옵니다. 경찰은 60억 원대 마약류와 마약 원료를 텔레그램으로 유통한 조직원 70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샴푸통 안에 마약을 숨겨 국제 택배로 들여왔습니다. 하천 주변이나 아파트 화단 등의 소분에 숨겨놓으면 중간 유통책이 찾아가 팔았습니다. 이렇게 마약을 숨겨놓은 곳이 전국에 2,000곳이 넘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마약 홍보 채널도 운영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아파트 화단에 수상한 것을 묻는 젊은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화단에는 풍선에 담긴 흰색 가루가 있었고 CCTV를 추적해 마약 운반책인 2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후 마약을 숨긴 다른 장소와 공범을 줄줄이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필리핀으로 출국한 또 다른 마약 유통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하고 여권을 무효화하는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거된 70명 중 41명은 구속됐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다시 저희 단독 취재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JTBC는 이른바 해병대 골프 모임 대화방에 참여한 인물들에 대한 취재를 이어왔습니다. 그동안 임성근 전 사단장과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인물들은 저희에게 답을 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을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녹취 파일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이호진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 사안을 취재해온 유선희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5월 해병대 1사단 골프 모임 추진 계획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최상병 사건이 발생하기 2달 전에 이뤄졌습니다. 이 대화방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와 역시 해병대 출신인 전직 청와대 경호처 출신 A씨와 현직 경찰, 변호사 등이 있었습니다. 이 중 A씨가 포항 1사단에서 초대한다며 사단장 및 참모들과 1박 2일 골프 및 저녁 자리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꺼냅니다. 6월 2일 오후 1시에 임성근 사단장을 방문하고 2시부턴 골프를 치고 저녁엔 사단장 및 참모들과 회식을 한다는 식입니다. 당시 해당 모임은 성사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입수한 녹취 파일에는 이후 정황이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항에 가서 임성근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건 문제가 되니까 이 새끼 사표 낸다 그래가지고 내가 못하게 했거든. 그래갖고 내가 이제 문자를 보낸 걸 나한테 포딩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이 씨가 반대한 이유는 임 전 사단장을 사성 장군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근데 요새 갈수록 매스컴이 너무 두드리네. 이 씨는 취재진에게 A 씨에게 들은 이야기를 말한 것 같다고 해명했고 A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이 사건 취재하고 있는 유선희 기자가 이종호 씨를 포함한 녹취 속 등장인물들을 직접 취재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유 기자,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이종호 씨와 직접 접촉을 해왔죠? 네, 방금 전에도 통화를 했고 지난주부터 이렇게 소통을 해왔습니다. 네, 이 씨는 뭐라고 좀 해명을 합니까? 우선 이종호 씨가 비 변호사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 주요 발언들을 좀 들어보고 해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임성근이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그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래서 이제 포항에 가서 임성근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건 문제가 되니까 이 사표 낸다 그래가지고 내가 못하게 했거든. 그래갖고
이가 이제 문자를 보낸 걸 나한테 포딩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세 가지를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네. 나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모른다. 전화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게 첫 번째 해명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그런 구명을 한 적이 없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면 그 A씨가 임 전 사단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했던 얘기들을 내가 B 변호사한테 그냥 그대로 옮겨서 전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A씨가 이종호 씨랑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할 때 임 전 사단장이 사임을 한다는데 이 사람 삼성장군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선배님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 말을 B 변호사한테 그렇게 전했을 뿐이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녹취를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남의 얘기를 전한 것이다. 이렇게 쉽사리 들리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뭐 시청자분들도 녹취를 들으셨으니 그 부분은 직접 또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종호 씨는 A씨, 그러니까 청와대 경호처 출신 A씨의 얘기를 그대로 전했을 뿐이라는 입장이고 그러면 A씨는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이종호 씨한테 이런 해명을 받은 이후에 A씨하고도 통화를 해서 이종호 씨가 이런 해명을 하는데 좀 어떤 입장이냐 이렇게 정확하게 물어봤습니다. 네. A씨의 얘기는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임 전 사단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거를 이렇게 누군가에게 들은 게 아니라 난 뉴스를 보고 알았다. 그리고 임 전 사단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내용으로 이종호 씨랑 통화를 한 적은 있다. 이게 이제 유일하게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종호 씨를 포함해서 누군가에게 뭐 사표를 내라 마라 이렇게 말한 적은 없고 임 전 사단장 구명 활동을 한 적도 없다. 마지막으로 그 시기를 전후해서 임 전 사단장하고 통화를 하거나 접촉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종호 씨랑 통화하면서 임 전 사단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얘기를 한 적은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네. 다만 임 전 사단장 구명과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은 한 기억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종호 씨와 A씨의 말이 엇갈리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을 좀 검증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공개되지 않았던 다른 녹취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 너는 이 성근이를 임 사단장을 뭐 안 만났구나. 씨가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 놈이 맞고 저쪽 놈 말 들으면 저쪽 놈이 맞고. 근데 뭐 그거는 간단합니다, 선배님. 그러니까 법적인 걸 떠나서 도의적으로라도 물러났어야죠.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그러니까 예. 쓸데없이 내가 거의 개입이 돼가지고 사표 낸다 그럴 때 내라 그럴 거야. 네, 이게 맥락상 앞뒤 맥락을 더 자세히 다 봐야 되겠지만 사표를 낸다고 할 때 내라고 할 걸 이런 표현들이 과연 남의 말을 전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의혹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종호 씨와 A 씨의 그 해명을 그대로 전하자면 A 씨한테 들은 얘기를 B 변호사한테 그대로 전했을 뿐이다라는 것이 이종호 씨의 이제 해명이고요. A 씨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서로의 기억이 엇갈리는 것인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애초에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난 사이입니까? 네, 지난해 3월 해병대 예비역 초청 행사에서 만났다라는 게 두 사람은 이제 공통된 얘기입니다. A 씨는 그 임 전 사단장과 과거에 2010년 이전에 같이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이랑 아는 사이다라는 부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종호 씨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임 전 사단장을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통화한 적도 없다. 전화번호조차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구명을 하냐. 이게 이제 이종호 씨의 일관된 입장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녹취 속 이종호 씨가 말하는 내용이 도대체 어떤 맥락이었는지 뭐 예를 들면 과실을 위해서 한 빈말은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공수처에서 수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입수한 녹취 파일이 더 있죠. 내일도 관련 보도 이어갈 예정입니까? 네, 저희가 관련 녹취를 추가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입장도 더 확인을 하고 그래서 내일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잠실 야구장이 3년 뒤면 봄구장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LG와 두산은 바로 옆에 있는 잠실 주경기장을 고쳐 쓰기로 했는데요. 신진 기자가 직접 가봤습니다. 42년 전 고등학생이던 류중일 국가대표 감독이 홈런을 쳤고 지난해 LG가 29년 만에 우승을 이뤄낸 이곳. LG 트윈스 우승! 2023년 이 가을의 주인은 LG 트윈스입니다. 한국 야구의 성지 잠실 야구장이 2027년부터 잠시 문을 닫습니다. 같은 자리에 폐쇄형 돔구장을 새로 짓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잠실을 홈으로 쓰는 LG와 두산인데
공사를 하는 5년 동안 바로 옆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을 고쳐 쓰기로 했습니다. 올해 영국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경기처럼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개조해 치르는 겁니다. 개조 비용은 300에서 400억 원 수준입니다. 다만 타원형 경기장을 부채꼴의 야구장으로 바꾸다 보니 시야 확보는 과제입니다. 한눈에 봐도 경기장과 관중석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이쪽에 이벤트석을 만들어서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평소엔 1층과 2층 관중석 1만 8천 석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평일 경기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만 중요 경기나 포스트 시즌이 열릴 땐 관람석을 모두 열어 3만 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혹시 모를 인파 사고입니다. 서울시는 공사로 막히는 기존 출입구 대신 경기장 양쪽으로 넓은 보행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새 돔구장은 2032년 들어섭니다. 지난해 우승의 한을 푼 LG, 5년 전 마지막 우승을 했던 두산은 그때까지 계속 잠실에서 팬들을 만나게 됩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이번 장마는 유난히 변덕스럽습니다. 비구름이 빠르게 이동하고 좁은 구역에 강한 비를 뿌려서 도깨비 장마라고도 부르는데요. 오늘 밤 사이에도 다시 장대비가 퍼붓겠습니다. 중부와 전북은 밤부터,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부터 시간당 최대 50mm의 매우 굵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또다시 취약 시간인 밤에 강한 비가 예보될 만큼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게는 12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요. 퇴근길 무렵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계속되는 호우에 산림청은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거세게 몰아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와 대구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엔 서울 30도, 대전 27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오르겠고 높은 습도의 체감온도는 대부분 31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장맛비가 쉬어가는 곳이 많겠지만 소나기 소식이 있어서 우산은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